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크 전에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매그니피센트 7, 웅장한 7개 기업. 지난 몇 해 동안 미국 증시를 이끈 기술주 7종목이죠. 23년과 24년 미국 증시 상승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미국의 웅장한 7개 기업이 아니라 이 테릭픽 10, 엄청난 10개 종목을 눈여겨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바로 중국의 대표 IT 기업 10곳입니다. 테릭픽 10은 미국의 자산운용사 위즈프리덤의 제프 웨니거가 이 테릭픽 10 종목이 M7 종목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며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중국의 대표 10개 기업이 그 대상인데요. 바이두와 징둥닷컴, 네디즈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파르게 추격해오는 세계 파운드리 3위 업체 SMIC, 그리고 비아디가 있고 메이탄과 샤오미, 지리차,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뛰어넘은 글로벌 전기차 1위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죠. 다음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T10과 M7의 대표적인 종목들 올해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알리바바, 애플이 중국의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았었죠. 올해 46%나 올랐고요. 또 비아디, 지난해 테슬라를 매출과 점유율에서 뛰어넘었고 또 유럽에서도 테슬라를 뛰어넘고 있는데 비아디는 올해 74%나 급등했습니다. 반면 아마존과 엔비디아 올해 들어서 8% 그리고 2%대 하락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무려 13%대 하락했습니다. 4월 관세 충격에서 벗어난 빅테크들이 다시 반등에 나서줬지만 여전히 주가가 하락세인 걸 알 수 있죠. 올해 초 딥시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발표한 이후에 중국은 전인대 등을 통해서 AI에 사활을 걸겠다 말했고 중국 증시는 AI 랠리를 이어오다가 관세 여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된 이후 글로벌 IB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만 진행되기는 어렵다 말하면서도 무역 전쟁 완화로 인한 중국의 성장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습니다. 딥시크와 무역 전쟁 완화를 겪으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을 살펴보면요. T10 종목이 3개나 이름을 올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어떤 종목도 5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걸 보면 그 관심이 상당히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5월 13일 무려 4개의 자산운용사는 중국 증시 ETF를 같은 날 상장시키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차이나테크 ETF가 3개, 그리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담은 ETF가 1개였는데요. 이렇게 점차 커지는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과연 지금이 중국 증시에 투자해야 할 적기일까요?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90일간 이제 미중 관세 휴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위안화 절상이 협상 테이블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건 중국 내부적으로도 인정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한민국이나 아시아 기타 국가들 대비해서는 네. 그 어떤 의제 자체가 앞순위에 있냐, 그러니까 선순위냐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관세나 기술 제재 관련된 의제가 좀 더 이제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네. 환율 관련해서도 미국 쪽에서 이제 압박을 좀 가하겠습니다만 7년 전에 저희 무역전쟁 1기랑 좀 다른 부분은 이제 인민은행 쪽하고 백악관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서 명시적으로 빅딜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환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이제 중국이 좀 절상을 하고 약세를 용인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좀 있고 저희가 이제 7월 이후겠습니다만 8월 달부터 논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위안화 흐름도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원화에 더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안화의 흐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향후 6개월 정도 놓고 보면 위안화는 제한적인 강세로 네. 예측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뭐 또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인이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미중 간의 협상을 하던 혹은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백악관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일단 알아서 절상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베팅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 입안자들, 그러니까 인민은행이나 백악관 쪽에서도 환에 대한 방향성이 좀 일치하는 부분, 즉 위안화의 강세를 좀 유도하는 정책 기조나 신호가 예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중국의 수급이 되게 좋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지난 7, 8년 동안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 무역 수지 흑자를 굉장히 많이 비축을 했는데 많은 중국 그 수출 기업들이 마치 저희가 미국 예전에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미국 투자를 했듯이 중국 역시도 들고 온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하지 않고 들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환전하지 않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최대 1조 달러까지도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달러의 어떤 신뢰도가 균열이 가고 양국의 어떤 정상들이 환에 대한 신호를 좀 바꾸게 되면 수출업자들 입장에서도 대규모는 아니겠습니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달러를 매각하고 위안화를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반기에 저희는 최대 2에서 한 3% 정도 절상,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빅딜이 아니라 기본적인 시장 환경 하에서 네. 기본 시나리오는 강세를 좀 보고 있고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재평가도 전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국 투자를 한다면 환율을 오픈하고 들어가셔도 크게 무방할 정도로 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적인 강세로 일단 예측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위안화 제한적 강세 쪽으로 무게를 두고 계시다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공동 대응을 좀 구애를 하고 있지만 EU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EU 같은 경우는 중국산 승용차 타이어 반덤핑 조사 개시하기도 했고 맞습니다. 중국과 EU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중국이 미국과 EU를 각각 어떻게 보느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부부관계로 치면 이제 합의혼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디커플링을 원하는 방향인 것 같고요. EU와는 더 밀착하고 싶고 더 협력을 강화하고 싶은 측면이 크고 중국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비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에서 줄어든 수요를 완충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EU밖에 없고 또 EU가 중국에 대한 제재와 어떤 협력, 즉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글로벌 기준을 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EU와의 관계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중국의 외교 쪽, 또 금융 당국자, 또 경제 상무 수장들이 지금 EU하고 굉장히 지금 많이 접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EU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특정 품목이나 아시는 전기차라든지 덤핑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대치 방식으로 상당히 충돌적인 행동으로 가기에는 중국의 그 어떤 속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래면서 가는 방향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건 중국은 EU 시장의 어떤 소비 시장 측면에서의 측면과 중국 기업들의 어떤 해외 진출로서의 어떤 종착지로서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각국과의 외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EU 자체적으로도 극단적인 어떤 대립을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바로 7월입니다. 7월에는 베이징에서 중국과 EU와의 정상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이 회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앞서서 아무래도 그 백악관과 EU가 지금 7월 달까지 좀 연장을 해놓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EU와 백악관이 또 어떤 정도의 이제 협상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백악관의 요구사항 중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나 혹은 동반 압박에 대한 부분이 백악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EU가 만나기 전에 백악관 간의 어떤 내용이 좀 타결되느냐를 먼저 보고 저희가 판단을 사실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묘한 이 4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또 러시아와 EU 이 사각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중국과 EU가 만나기 전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7월 달에 중국과 EU는 최대한 중국이 우호적인 태도로 중국의 어떤 수입 관세 인하라든지 EU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매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빅딜은 아니지만 상호관계를 좀 협력을 강화하는 쪽에서 조치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7월 달에 저희는 빅딜보다는 EU와 중국 간의 일부 이제 품목 간의 관세를 좀 인하하고 덤핑이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항구적이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중국이
조금 자제하겠다라는 측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도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분기 성장률 그래도 괜찮게 나왔었는데 앞으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1분기는 전년비 5.4% 네. GDP 성장이 나왔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2분기에 걱정을 미리 했었는데 아시는 대로 이제 전술적인 휴전에 들어갔고 네. 밀어내기 수출이라든지 또 생산이 좋아서 성장률 자체는 역시 중국의 2분기도 5.2% 정도가 저희가 나올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이미 뭐 5%가 넘는 성장률이 사실 나와서 하반기에 수출 중심으로 떨어지더라도 중국 수뇌부 입장에서는 일단 상반기는 급한 불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밀어내기 수출이 종료되고 네. 또 중국에 아시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뭐 건설업이라든지 또 작년부터 지금 거의 누워 있는 지방 정부라든지 이런 쪽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고정 투자나 인프라 투자 이런 투자를 끌고 가는 주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좋아지고 있는 소비나 서비스업만을 가지고는 하반기에 떨어질 수 있는 수출을 완전히 완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추가 부양책은 아직 발표되려면 7월 달 정시국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네. 일단 지금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조금 지표가 뒤로 밀려서 7, 8월부터 수출이 떨어지고 그때 부동산이나 나머지 내수 지표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흔들릴 여지도 좀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좀 미래를 땡겨온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좀 내수 관련 우려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국이 기준 대출 금리죠. LPR을 10bp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첫 금리 인하인데 본격적으로 토가 모두 완화가 됐다라고 네. 판단을 하십니까?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지준율 인하는 할 걸로 봤는데 네. 네. 금리까지도 같이 인하를 해서 사실은 강도나 이런 것들은 서프라이즈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자체가 대만 달러라든지 네. 아시아 통화가 동반 강세인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이제 과감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통화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애시당초 중국의 올해 재정과 통화 정책을 전약 후강, 그러니까 1분기는 몸만 풀고 2분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끌어올려서 하반기를 좀 도모하는 정책으로 봤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통화 정책도 분명히 하반기를 앞두고 이제 계속 대출이라든지 신용을 풀려는 움직임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중국을 보시면서 잘 아시지만 금리 인하 폭은 상당히 컸었는데 경기가 잘 안 살아나는 이런 유동성 함정 문제가 좀 계속 있었죠. 그래서 네. 지금 중국 정부는 재정을 활용하고 주식시장을 띄워서 최대한 돈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앞으로 중국의 대출이나 통화량이 반등한다는 뉴스에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어쨌든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는데 이 돈이 시중에서 잘 돌아가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도 1년 정기예금 금리를 0%대로 이제 고시하면서 0% 금리 시대를 열었는데요. 네. 이런 뭐 초강수가 300조 위안에 달하는 예금 잔액을 소비로 돌리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자로 네. 중국의 주요 은행들의 1년 만기 수신금리가 0.9%가 나왔습니다. 사실 15년 전에 일본이 불황을 탈출하려고 할 때 제로금리였던 시절처럼 상당히 지금 충격적으로 낮은 금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3년 동안 중국의 초과예금은 계속 늘어났고 가계가 아무래도 소비할 마음이 없었고 부동산 시장 붕괴나 자금 수요가 줄어든 과정에서 이제 장기 금리가 많이 빠졌고 네. 은행들 입장에서 이제 이 정도 예금도 주기가 부담이 될 정도로 네. 예대 마진이 많이 훼손이 되면서 이제 예금 금리를 앞다퉈서 지금 빠르게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이 당장 뭐 소비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미 중국의 장기 금리가 바닥권까지 떨어졌고 네. 수신 금리를 마지막으로 장기 금리가 올해는 조금 횡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은 리오프닝이나 경기 등락이나 미중 관계를 좀 바라보다가 이제는 정말로 자기의 초과예금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정말 고정금리 투자할 데 없다는 생각 하에서 네. 안정적으로 보이는 투자 자산에 좀 투자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소비 쪽보다는 네. 최근에 중국의 뭐 은행주나 배당주 투자라든지 또 중국은 해외 투자를 아쉽게도 못하니까 홍콩을 해외 투자로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는 자금이 이제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 쪽도 중요합니다만 이 예금을 가지고
중국 인민들이 어디다 투자하는지 이 막대한 돈을 이제 고정금리처럼 배당형 상품이나 채권형 자산에 투자하는 부분을 보시면서 좀 거대한 자금의 흐름들을 저희가 내년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초안 작성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뭐 미중 관세와 관련해서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가 14차로 넘버링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고요. 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또 5개년 계획에 돌입을 합니다. 네. 아시는 대로 시진핑 주석이 지금 현재 임기 13년을 이제 지나고 있고 나머지 본인 임기 이제 표시적으로 남은 2년 동안 이제 주력을 해야 되는 이제 5개년 계획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미중 디커플링이나 네. 미중 기술 패권 하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은 저희가 100%로 거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반도체 같은 기술 자립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피지컬 AI, 즉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 계획이나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내년 3월 전인대에 최종적으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이 5개년 계획은 보통 이번 가을부터 이제 매니저들이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 뭐 네. 아시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 혹은 중국의 양자 컴퓨팅이나 또 천문 우주라든지 이런 쪽 관련주들이 예산이 잡히는 과정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저희 같은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5개년 계획 관련된 어떻게 이제 얘기하는지 해석해 드리는지 좀 주목하실 필요가 네. 5개년 계획도 잘 경우는 미국의 네. 사용 금지 경고에 이제 단호한 포를 놨는데요. 화웨이 이슈와 관련할 수 있는 보복 카드 어떤 거 있다고 보십니까? 화웨이를 건드는 거는 양측이 뭐 지금 거의 있는 이슈고 네. 중국의 대응은 뭐 정밀 타격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처음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칩이나 국으로 하여금 종용해서 이제 반도체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일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새로운 대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신 대로 최근에 계속 중국 정부가 이미 4월부터 히토류 관련된 수출량을 통제를 하면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미국 관련된 그 기업들의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꺼내서 네. 이제 대규모 네. 관세나 어떤 총력전보다는 이제 화웨이를 이제 제재한 만큼 반대 대응으로 정밀 타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조금 정밀적으로 막으면서 중간 진영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조금 신호를 계속 보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한민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에게 화웨이를 제재하는 데 동참하지 말라는 어떤 압박들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뭐 히토류나 이런 쪽으로 제재를 좀 가하면서 압박을 동시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전면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정밀한 전략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의 리포트를 보면 하반기에 홍콩 시장의 회복세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분석을 내주셨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홍콩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IPO 같은 발행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주식 쪽의 유통 시장도 공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5년 만에 홍콩의 자본 시장에 이제 본토 자금도 돌아오고 또 외국인의 재평가도 좀 시작이 되면서 신흥국으로 이제 탈달러 자금들이 들어올 때 있어서 마침 홍콩이 이제 체력을 좀 확보하고 이것들을 좀 받아들일 준비들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행 시장도 최근에 화두가 된 CATL의 홍콩 H주 발행 같은 것들 보시면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국의 본토 증시, 즉 상해 심천에 상장한 A주 발행한 1등 기업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홍콩에 이제 발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발행을 하는 이유는 뭔가 돈 냄새를 맡는 것도 있지만 당국이 계속 홍콩 쪽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해주고 간소화시켜서 이제 상장하라고 지금 많이 부추기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많은 내수 기업들이 이제 후발 업체들을 따돌리면서 치고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홍콩을 좀 선택하는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콩의 주식도 물론 저희가 장기적으로 좋게 보지만 홍콩 시장이 거의 5, 6년 만에 IPO 시장이 거의 글로벌 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도는 과정에서 홍콩 주식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예전 같은 홍콩은 아니지만 이번 이 4, 5년 단위의 사이클에서는
홍콩의 자본시장 회복을 주목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홍콩으로 자금이 몰려가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주목하고 계신 기업들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기술주와 중국의 신흥 소비주들 이런 것들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뭐 아시는 이제 2월달 빅테크 딥시크 이슈 이후로 네. 2, 3월에 외국인이나 본토 자금이 상당히 들어간 다음에 4월부터는 다시 좀 주춤한 모습은 네.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이제 전술적인 휴전화에서 미국 증시 먼저 회복되면서 5월 이후에 이제 다시 또 개별 종목들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CATL이나 BYD 같은 기업들, 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제 AI 응용 분야에서 캐펙스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들, 또 중국의 신소비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IP 경제 관련된 팜마트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중국 기술주 탑 10 종목과 함께 네. 소비주들을 좀 최근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향후 장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신규 투자자의 경우는 여전히 관심은 요 기술주들, 뭐 중국 탑 10이나 또 신소비 관련된 팜마트 같은 기업들을 계속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그리고 기술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중화권 증시 투자자들의 연간 트레이딩을 보면 뚜렷한 계절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이제 네. 오늘 발간한 자료에서 네. 이제 최근에 저희가 뭐 시장을 크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뭐 4월, 5월 미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개별 종목만 보면 이미 그 관세 직전 수준까지 돌아갔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연간으로 중국 증시가 좀 뚜렷한 트레이딩 패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실적 측면에서 그런데, 예를 들면 2월 달이 월별로 보면 제일 평균적으로 좋았었고, 그 다음에 5, 6월 달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7, 8월 달에 어떤 지수나 밸류에이션 조정폭이 좀 유난히 큽니다. 이거는 이제 7, 8월이 아무래도 반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연중에 이벤트는 없고 유동성은 조금 메말라 가는데, 실적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실적이 시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성장주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크다 보니까 아무튼 7, 8월 달에 조정폭이 좀 크다는 계절성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외국인이나 홍콩의 본토에서 내려오는 자금들도 1, 2분기에 순매수를 확대해 놓고 유독 3분기에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러면 상황을 대입해 보면 특별히 올해도 3분기가 좀 떨어지는 계절성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이나 네. 장기적인 산업 사이클 측면이 아니라 이번 7, 8월도 조정 압력이 홍콩이나 본토의 대형주 중심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황의 계절적인 패턴을 좀 판단을 하시면서 중국을 좀 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7, 8월 3분기에 조정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뭐 7, 8월 조정이 있을 경우 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6월까지는 아마 시장이 네. 추가로 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홍콩 기술주라든지 또 본토의 대형지수 이런 것들이 유동성도 지금 나쁘지 않고요. 네. 뭐 밸류에이션도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이나 계절적인 패턴, 그리고 실적이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서프라이즈하게 이렇게 시장의 눈높이를 굉장히 상회할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7, 8월 달에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각종 내수 산업 사이클이라든지 AI 테크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7, 8월에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비관하시기보다는 개별 종목을 좀 많이 공부하시고, 중국이 최근에 이제 조금 소외됐었던 이런 종목들을 좀 사시는 타이밍으로 7, 8월을 삼자. 그래서 저희가 좀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오늘 자료를 여름에 중국 주식을 사는 이유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7, 8월에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또 신규 투자자는 비중 확대를 하시고요. 혹은 기존 투자자는 이번 5, 6월에 추가로 상승 시에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7, 8월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 8월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